감정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힘이 들 수가 있어요. 심한 감정 기복, 우울감, 반복되는 자해행동, 자살사고, 충동성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계성 인격장애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변증법적 행동치료, DBT라고 하죠.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에서 하는 집단치료 이름이 뭐였죠?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을 위한 마음 헤아리기 치료. 이런 특수한 치료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널리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꾸준하고 연속적인 상담 치료가 핵심입니다. 치료자들도 힘든 순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이 분과 어떤 치료적인 관계가 쌓였다, 라포가 형성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작은 실수, 예를 들어서 진료를 보다 보면 진료 시간이 좀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혹은 이렇게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하다가 모니터를 보고 조금 더 있었다든지 하면 그런 순간 이제 포착하셔서 충분히 나한테 집중을 하지 않는다. 혹은 나에 대한 배려가 없다. 혹은 좀 더 심한 표현들을 써서 저를 이제 평가절하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좀 화도 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나는 나름대로 굉장히 진심으로 대해왔는데 이 순간 진짜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억울하죠. 그런 마음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어쨌든 정신과 의사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트레이닝을 했고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저의 어떤 부분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거겠죠. 오히려 그런 포인트들이 왔을 때 그걸 잘 다루는 게 치료에 정말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허경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떠오른 게 제가 옛날에 1년 차인지 2년 차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어요. 그 대학병원에서. 그런데 이제 응급실에서 전화가 온 거죠. 네. 과호 환자분이 오셨다. 예전에 경계성 인격장애로 어느 교수님께 계속 치료받고 있는 분이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직이지만 바로 갈 수 없었던 게 병동에서 난리를 피우고 계신 환자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매니지 하던 거를 급하게 마무리 짓고 또 이제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서 1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바로 안 오고. 그래서 결국 한 10분 정도, 총 시간 10분 정도 걸려서 갔어요. 이렇게 막 헐레벌떡 갔는데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나는 정말 죽을 뻔했는데 의사가 오지 않았다. 고로 쟤는 진짜 나쁜 놈이다 라고 첫눈에 절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폭발적으로 화를 내시는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늦게 온 게 일부러 아니고 이제부터 이렇게 도와드릴 거고 해도 다 필요 없다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교수님께 앞으로 내 담당 전공의를 제로해달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네, 그래서 교수님이 당연히 저로 안 했는데 그 뒤에 그분이 입원해 계신 동안에 병동에 요청해서 당직표를 받아가지고 제가 당직인 날만 밤에 쉴 새 없이 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불러달라.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로. 그분을 저도 이성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분히 받아들이면서 차분히 면담이 안 됐는데 그때 저희 의국장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다가 너도 지금 분명히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너가 왜 그러는지도 좀 들여다보고 저분이 그러시는 거를 증상의 일부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너도 이렇게 같이 휘말리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래도 네,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참 많이 어리고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무기인 방어기제 중에 투사적 동일시라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만약 반응하면 그것 봐 너네들도 너 고쳐주겠다고 하더니 이전 사람들하고 똑같잖아 라면서 평가절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연애 사이에서도 똑같아요. 버림받을 거라는 유기공포에 시달리다 보니까 무의식 속에서는 그렇게 되느니 내가 먼저 차버리자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고 상대방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돼서 화를 내면은 역시 너도 똑같네 라면서 관계를 단절 지어버리는 거고요.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연애 관계가 아니고 이게 저희의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왜 취하는지 알다 보니까 이런 공격들을 흔들리지 않고 최대한 잘 받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꾸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면 그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환자분의 마음도 안정적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네, 이제 투사적 동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엔 나한테 있는 힘든 마음, 나 스스로를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상대방한테 쏘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쏘아 보낸 다음에 상대방이 화를 그대로 내면 그래, 거 봐,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나 괜찮은 사람인데 이래도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네, 이 치료자는 과거에 이제 이분이 맺었던 다른 인간관계들, 결국에 본인이 상처받았던 관계들과 다르게 본인의 그런 안 좋은 부분을 저한테 쏘아 보내시면 저는 그걸 다른 형태로 바꿔서 그걸 그분한테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분도 어느 하나의 표상이 생기고 통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네요. 일단 너무 극적으로 막 감정도 바뀌고 막 행동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연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힘이 들 수가 있어요. 저는 쉽지는 않지만 계속 만날지 안 만날지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경계성 성격 장애 환자분께서 본인에게 문제가 있고 이걸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의 유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치료자는 아니고 근데 이걸 다 계속 받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런 마음들을 좀 풀고 교정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는 한은 좀 서로에게 계속 상처가 되고 관계를 이어나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정말 간혹 가다가 끝없이 받아주는 상대방 연인에 의해서 이 성격이 안정적으로 변한 분들의 얘기를 정말 가끔씩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고 얘기를 듣다 보면 와,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그랬을까? 저 보살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한 지인 한 명이 정말 계속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보니까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에 좀 해당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제한선과 그리고 조건, 이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치료를 꾸준히 받는다라는 조건, 그리고 제한선은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느 기간까지 반드시 안정적인 치료를 꾸준히 유지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최소한 유지되었을 때 계속해서 만나라 라고 말을 드렸었어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너가 다 짊어져야 될 필요가 있냐.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것까지 다 받아주는 그런 연애를 내 사랑의 크기를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연애를 좀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서로가 힘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꼭 설정해 놓고 그게 지켜지는 경우에 서로 행복한 연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건 장애 수준일 때예요. 단순히 어떤 경계성 성격 성향이 있다고 다 무조건 안 되면 헤어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네, 그냥 단순히 우울증 기간 동안에만 본인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자해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특히 어린 친구들 중에 이 자해 행동이 스트레스를 푸는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려서 그걸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친구들을 상담해보면 절대로 경계성 인격을 띠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반복되는 자해 행위를 하는 친구가 있을 때 경계성 인격이구나 라고 바로 단정 짓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성격 장애들이 그렇지만 경계성 성격 장애도 아주 치료가 쉽게 빨리빨리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좋아질 수 있고요. 치료자와 어쨌든 어떤 누구 한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또 유지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좋아질 수가 있는데 10% 정도는 좀 안타깝게도 30대 이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30대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 자살률이 급감하게 됩니다. 자해나 자살 같은 이런 충동적인 증상들은 예상외로 예후가 좋고요. 치료 5년 이내에 호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대인관계 어려움 같은 경우에 좀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 역시도 좋아질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10년 정도 걸린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예전에 대학병원 전공의로 일할 때 저희가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가게 되는 두 개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공황장애로 오시는 분들 과호흡, 하나는 그리고 자해를 해서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러 가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그때 되게 궁금했던 게 자해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거의 다 90%는 한 20대 분들이고 한 10%는 30대 분들이어가지고 이게 왜 그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잘 없을까? 사실 30대 중반도 거의 없어요, 제가 봤던 거는. 그래서 혹시나 그때는 뭘 모를 때는 연세가 더 들기 전에 정말 이렇게 계속 반복 자해를 하시다가 다 돌아가시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낫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저랑 상담을 하는 분들 중에도 이거 언제 좋아질까? 저 혼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분들께서 마음속으로 통합을 해내시더라고요. 저한테 실망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랑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온 치료자였지,
친구에게 실망한 상황에서도 똑같이 부모님에게서 실망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를 걱정하시는데 등등의 방식으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렇게 통합을 해내시는 걸 보면은 정말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해드린 것 같지 않은데도 사람에게는 분명히 회복하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드셔도 분명히 조금만 더 노력해서 지내시면은 분명히 좋아지실 날이 올 거고요. 반드시 스스로 안정적인 마음 그리고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누리시면서 지는 날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힘든 시기를 함께할 좋은 치료자를 만나서 잘 치료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제 만약에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요, 지금 그 치료자분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꾸준히 한번 가보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거든요. 그거 당부드리고 싶네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계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경계성 성격 장애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경계성 인격 장애 환자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나는 이렇게 좀 해봤다 라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